매주 화요일날 여러분 찾아뵙는 고양신문 주간 뉴스체크 유경종 기자. 네, 이성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5곡지의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헤드라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2035년 고양시 도시 기본 계획안이 나왔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 고양선 식사선 연장안. 네, 세 번째는 한준호 국회의원 인터뷰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네 번째, 건강도시 특별기획 노인들 커뮤니티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루 여행 가까이 파주에 있는 박달산 다녀왔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가니까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엄마는 걱정하지 마. 복지관에서도 나와서 많이 돌봐주니까 뭐 괜찮아. 잘 지내. 안녕. 이번에 민족 대이동. 올해는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오지 말라는 영상도 있고 못 내려간다는 영상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영상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스마트폰 활용이 좀 힘드신 분들을 대신 이제 사회복지사가 도와준, 직접 찍어준 영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을 제가 이번 기사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올해는 그 고향을 찾아가기 좀 힘든 그런 특별한 추석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부모님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고양신문 1면에 2035 고양시 도시 기본 계획안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인 이제 도시의 어떤 계획이 나오는 그런 건데요. 자, 15년 뒤에 고양시 과연 뭐 인구나 규모 또 어떤 데 중점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15년 뒤에 고양시 인구는 1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대부분 공공택지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도심, 구도심, 그 다음에 중심지역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고양시는 크게 두 개의 도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일산,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발표된 게 화정 창릉입니다. 일산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큰 도심으로 창릉을 화정이랑 같이 묶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도심까지 이제 이번에 발표했는데 도심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도심은 두 개 지역을 선정했어요. 삼송은 아시다시피 이미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삼송 예상했던 지역이고요. 삼송과 대곡입니다. 대곡은 아직 지금 개발이 안 됐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뭐 부도심의 모양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황무지죠. 2035년에는 개발이 끝난다. 이제 도시 기본 계획안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일산과 덕양을 이렇게 도심 하나, 부도심 하나씩 이렇게 안배가 돼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내놓으셨는지요? 이제 경제 중심지, 고양시의 경제 중심지는 일산과 창릉이다. 화정보다는 나중에 이제 창릉이 무게 중심이 좀 실리네요. 그렇죠. 경제 중심지로도. 특히나 창릉은 이제 자족도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산과 화정이 아닌 창릉을 경제 중심지로 봤고요. 또 하나 언급한 부분이 원당입니다. 원당이요? 예, 원당은 행정 중심지가 될 것이다. 고양 신청사가 원당에 들어오고 고양선이라든가 교외선이 개통하기 때문에 원당도 굉장히 크게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삼송이나 대곡처럼 제2부도심으로 나중에 승격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세한 소식 고양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양선 과연 식사동까지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일산동구 홍정민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고양신문에 실렸습니다. 식사역 연장 고양선, 뭐 예전에는 창릉 신도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는데 창릉 신도시로 인해 파상된 고양선 어디까지 연장되느냐,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요즘에는 식사역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식사동 주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정민 의원이 답을 해라 라고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서
농성을 했어요. 뭔가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답이 무게감 있는 답이어야지 이 농성이 풀릴 것 같아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답을 듣고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날 그 주민들에게 발표한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들은 지금 안 될 것 같다. LH에서 용역을 했는데 LH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 거의.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와서 농성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이유는 네.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좀. 식사동 주민들이 사무실 점거까지 한 이유가 있죠. LH가 작년 11월부터 용역을 했는데 자치 용역이에요. 그 용역의 식사역 연장안이 검토가 되지 않고 있더라. 나중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 용역을 토대로 중요한 용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식사용 포함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LH가 큰 그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걸로 불안해하고 계시네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타당성 조사, 이 공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이제 홍정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연말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식사안을 받아가지고 떠안고 같이 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말을 바꾸셨어요.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 요거는 9월 27일 날에 들어간다. 한두 달 내에 용역 조사의 그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식사역을 포함시키자. 그리고 그거 검토한다 분명히. 그 얘기를 김현미 장관이 했다는 거죠. 일단 공타는 시작이 됐고 그 내용에 그 식사동 주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농성은 그럼 어떻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네, 농성은 오늘 오전 아침에 풀렸습니다. 아, 오늘이라면은 월요일? 예. 네네. 이제 뭐 어떤 답변이 왔으니까 기다려 보겠다. 이제 그런 뜻인 거고요. 식사 풍동 주민뿐이 아니라 모든 고향 시민들이 사실은 교통 혜택이 많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의원에 이어서 한준호 의원이죠. 한준호 고향을 맞습니다. 지금 예. 사진에 보시는 한준호 의원, 아우 정말 잘생겼어요. 네, 아나운서. 네네, 아나운서 네, 번듯합니다 아주. 네, 역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인데요. 상임위도 홍정민 의원이랑 같아요. 예, 과방이 이번에 LH와 국토부를 만나서 창릉 상기 신도시에다가 데이터 산업 특구를 지정하자. 예, 이게 가장 큰 핵심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이곳에 유치할 수 있는 좀 여건을 마련하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큰 데이터 센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최근 정부에서 이른바 DNA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은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AI 이런 걸 관련한 디지털 뉴딜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한준호 의원은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가기 가장 좋은 입지가 바로 창릉 3기 신도시다. 이런 산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전력이 풍부해야 되고 또 지진으로부터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요 창릉이 입지적으로 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데이터 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게 행정적으로 또 예산상으로 많은 혜택이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교육기관 유치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임위인 과방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예, 과방위 현안은 어떻습니까? 네, 과방위에서는 요새 무슨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의외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개발하는 요 업무가 과방위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예요. 관련 TF에 참여해서 지금 뭐 열심히 그 행정적 지원을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당내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에서도 한준호 의원이 그 대변인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관련한 업무에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방위 관련해서 하나 또 흥미로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 체계가 너무 비싼 요금, 그 다음에 또 저가 요금, 요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선의 행신중앙로역 신설 공약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신분당선 설치에 대한 또 지역 공약도 있었는데 이 공약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LH와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서 행신중앙역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인구만이 아니라 향후에 인구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행신중앙역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그리고 서울시 예비 타당성의 결과가 좀 틀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다시 해라 라고 강력히 협상 중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저희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한준호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끝없이 할 일이 많은 게 바로 국회의원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 자기가 열심히 많은 일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유권자들과의 어떤 그런 약속,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양신문이 6개월째 연재 중인 건강도시 특별기획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피월드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숭실사이버대 총장님을 인터뷰했는데요. 네, 정무성 총장님은 그 노인 복지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그 노인 커뮤니티와 건강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우선 가장 충격적인 통계를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코로나19가 뭐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데 코로나로 사망하는 숫자가 한 달 평균 한 50명 현재. 그렇죠. 그런데 한 달에 자살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한 달에 1150명, 코로나보다 23배 많은 사람들이 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자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무성 교수님은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어찌 보면 외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노인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좀 건강에 유념하면서 커뮤니티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커뮤니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이 커뮤니티하고 노인의 건강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커뮤니티가 어떻게 건강하게 돼 있느냐가 노년의 건강을 좌우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독거노인 가족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또 재미있게 이분이 이야기하신 게 교회나 성당이나 뭐 절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 커뮤니티 형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역사회를 향해서 좀 더 개방을 하고 네.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양시가 노인 친화 도시다. 최적의 도시다. 노인 친화 도시. 뭐 그런 지금 얘기. 현재 친화 도시로 최적이라기보다는 예. 노인 친화 도시를 목적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고양시에 처음 입주했던 분들이 지금 70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도시의 구조나 이런 게 노년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백마역과 그 마두역 사이에 그 공원 거리 같은 데를 시니어 스트리트로 조성을 해서 뭔가 노인들에게 특화된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청년들이 거기 와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시에서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고양신문 6면 기사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차린 밥상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5번째 뉴스는 이경준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신 하루 여행 광탄에 있는 박달산을 다녀오셨습니다. 박달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같이 어디를 가는 게 민폐인 시절에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동네에 있는 작은 산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저도 주말마다 그 파주에 있는 이름 없는 산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는 박달산 갔는데요. 고양동에서 한 10분만 차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광탄면의 뒷산입니다. 파주에 있지만 고양시랑 또 매우 이제 가까운 산인데 접근성이 좋죠. 높이가 근데 370m 너무 낮은 산 아니에요? 북한산이 한 900m 되니까 예. 뭐 한 3분의 1 정도인데 저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산행을 할 때 가장 이제 괴로운 게 내리막길을 만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 박달산은 출발점에서부터 정상까지 오르막 내리막을 한 7번 반복을 해요. 능선이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박달산의 매력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매력을 꼽자면은 일단 오솔길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소나무숲 오솔길 또는 그 참나무숲 오솔길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또 중간에 멋진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쯤 되면 전망대가 나타나서 중간 전망을 한번 보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정상까지 가면 남쪽으로는 그 일산 신도시 이렇게 멀리 조망이 되고 북쪽으로는 그 파주에 있는 여러 산 그리고 멀리
북녘땅의 개성의 송악산도 멋지게 보이는 조망이 괜찮은 산입니다. 아, 송악산까지 보인다.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 네, 파주에서 웬만한 산에 올라가면 개성의 송악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아, 요즘 같은 가을 날씨면 더 잘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그 북한산이 보이고 또 북쪽으로는 송악산이 보이고 둘 다 바위산이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약간 비슷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산이 바로 북한의 송악산입니다. 지금 가시면은 송악산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번 연휴 때 광탄 박달산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렇게 가족끼리 호젓한 산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 뉴스체크 예고를 미리 해드릴게요.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예요. 한강, 하구, 대덕 생태공원, 그 한강 둔치공원의 우리 고양시 구간이죠. 여기서 지뢰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난 7월 달에도 지뢰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네요. 자, 요 이야기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장항습지가 지금 홍수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아울러서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한강 하구 특집이네요. 오늘 소식은 이만 마무리 짓고요. 한가히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하시죠, 절. 아, 그럴까요? 네. 예, 여러분 멋지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